제3의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눈빛에서 벌써 그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재단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큰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같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두드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을 많이 크게 차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50플러스 재단이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0세 이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서둘러서 여러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대전환 시대 한국 사회 50플러스 세대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50플러스 세대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분이시죠. 2010년 영국 국제인명센터가 선정한 세계 100대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김영대 대표이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50플러스 세대 역할과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3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공은 경제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 사실은 50 플러스의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들 문제 못지않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대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50플러스 세대이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저희의 문제, 당사자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여기 앉은 세 사람은 전부 다 50플러스 세대. 그래서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게 아주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최백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혼란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대전환 시대의 위기의 실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현실을 좀 짚어주시죠. 예, 저는 사실 그 코로나19 재난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요. 이미 한 세대 전 90년대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었던 겁니다. 네. 왔었던 것이고요. 네. 그 특성은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그 새로운 문제에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걸 숙제에 비교한다면은 그 숙제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강요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이런 국면이라고 저는 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90년대부터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진행됐어요. 산업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로는 소위 이제 IT 인터넷 혁명이 진행되면서 네. 소위 말해서 디지털 세상이 열리게 됐죠. 그 디지털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디지털 세상의 특성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연결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흔히 초연결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연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왜 연결을 우리가 이렇게 선호했냐면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키움으로써 그러니까 얻는 혜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나쁜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전념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통합적인 측면에만 너무 주목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념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를 했던 거죠. 이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작용을 겪었던 건데 사실은 10년 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그 전념 효과가 있었죠. 미국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전 세계에 전념시켜버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살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사고관, 세계관 등을 좀 이제 바꾸라고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거죠, 숙제를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을 맞으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저는 이제 전면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50대, 50 플러스 세대들이요. 사실은 1990년에 20대가 지금 50대입니다. 보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사실 청년 시절 때 겪었던 세대들이고요. 네. 그 세대들이 사실은 20대 때 굉장히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 방식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화를 굉장히 요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서태지가 당시에 뭐 그러니까 교육 이데아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렇죠. 거기서 표현되고 그랬듯이요. 근데 그게 이제 좌절됐죠. 됐는데 지금 이제 그들의 자녀가 20대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밀린 숙제를 안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저는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20대하고 50대가 연대를 통해서 좀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좀 이따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20대와 50대가 연결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문제는 이미 뭐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 이걸 좀 늦게 우리가 이제 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뒤늦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숙제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더 어렵다 보니까 이 일자리가 이제 막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부가 내놨는데 물론 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정책이 이 한국형 뉴딜 정책하고 잘 맞아떨어지려면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하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충격하고는 좀 다른 게요. 우리가 이제 경제도 이제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경제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처럼 이렇게 연결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고 유통업자가 있고 자영업자라고 하는 유통업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는 생산자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충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감염이 쉽게 되고 그러니까는 자연히 뭐냐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이제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활동이 이축됩니다. 그에 비례해 가지고요. 네. 활동이 이축되니까 자연히 소비자가 소비 활동을 이축하게 되면은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게 되면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할 대상이 이제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연쇄적인 타격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각 부문들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네.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이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경제적인 충격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도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지금 이번에 내세운 게 한국판 뉴딜 얘기하면 한국형 뉴딜을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보게 되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지털 뉴딜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좀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네네네. 그동안에 쭉 역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은 해왔지만은 네. 큰 성과를 못 냈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이제 체계적으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썼죠.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100년의 설계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산업 체계를 좀 바꾸는 이런 차원 속에서 접근을 해보자 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결국은 기후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도 좀 만들자. 이런 차원인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플러스 이제 뭐냐면 이게 격변의 시기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고 그 격변의 시기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어쨌든 간에 낙오자가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좀 이제 그러니까 촘촘하게 더 구축을 하자.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지역 균형,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거든가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이 균형 발전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를 했죠. 최근에요.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제가 표현했듯이 50 플러스 세대들이 결국은 이 부분에 발동을 걸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지금 이제 우리가 후속 세대들 이제 추후에 이제 50으로 이제 진입하는 50 플러스로 진입할 세대들한테 적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 처음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50% 세대가 오히려 더 선봉에 서서 그렇습니다. 끌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속에서 아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 50 플러스 세대하고 20, 30대 우리가 그래서 80년대생들을요, 80년대생 이후들을 가지고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우리가 네네.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20대, 90년대 후반 이후생들을 우리가 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이들은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듯이 오프라인보다 디지털이 더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 부모 세대들은 50 플러스하고 저는 이걸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서 저희서 이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한국판 뉴딜에 그러니까는 좀 선봉에 좀 50 플러스가 서게 해줘야 된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좀 이제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좀 비율을 한다면 50 플러스 세대가 좀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을 또 젊은 네, 세대들이 좀 그렇습니다. 해주고. 아,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상당히 좋은 그런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영대 대표 이사님께도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50 플러스 세대라는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정책은 기존에는 전혀 없었죠. 이렇게 해서 특정 세대를 지원하면서 그들이 뭔가 성장 동력을 얻도록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50 플러스 정책을 이 서울시가 실현한 지 4년째입니다. 어떻게 이게 어떤 배경으로 추진이 된 거예요? 예, 아까 뭐 사회자도 시작하면서 네. 유엔에서 청년일 64세까지 이렇게 네.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50세에서부터 64세까지 지원하는 그 조례로 정해진 서울시 조례로 정해진 단체인데요. 50세는 사실 저희 퇴직 연령이 공공과 기업이 합쳐서 49.5세가 퇴직 평균 연령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그 사실상 퇴직하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분들에서 노인복지 이전까지 그 15년 세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서울시만 봐도 한 22% 인구가 되고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재산도 있고요. 또 비교적 또 나으신 분도 있지만 또 여전히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남은 50년 중에 퇴직에서부터 노인복지 가기 전까지 네. 이런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게 교육에서 상담에서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창업 창직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도와주는 종합 우리 세대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분들이 예컨대 예전에 그 잘 아시겠지만은 IMF 이후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조기에 또 퇴직 연령 많은 수가 나왔고요. 맞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연간 15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퇴직자로.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방치할 때 오히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서울시가 제일 먼저 착안하고 조례로 만들면서 시작된 게 이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인데요. 이 재단이 시작되고 나서 전국의 광역 시군구에서 한 50개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도나 강원도, 경남, 부산 더 나가서 저쪽 창원까지 이런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조례로 만들면서 이제 저희 세대에 대한 정책이 시작됐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분들이 사회적 복지적 혜택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네. 그동안 이분들이 쌓아왔던 경험과 전문성들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게 만드느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사회적 짐이 되느냐 아니면은 맞아요. 예. 사회적 기여자가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특히 이 50, 60 요분 이 세대들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다 거치면서 사회 변화에 엄청나게 적응이 빠른 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네. 아까 우리
최백운 교수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뉴딜 그린 정책이나 IT 정책에서 예컨대 이분들이 가진 것도 좀 있어요. 있는 분들은. 네. 그래서 오히려 땅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갖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광 사업 이런 데 투자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역량이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바로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착안하고 지내오면서 토전을 갖고 왔다라는 점에서 좀 자부심을 갖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이 사업들은 시작됐다. 그리고 호응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OECD에서도 이 정책을 서울시 정책을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예, 한 적이 서울시에서 이제 있다면서요. 얼마 전에 이제 혁신 사례로 네. 이제 공공위에서는 최초거든요. 어.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예, 혁신 사례로 지정이 됐고 지난달에 그 WHO 아태 기구에서 네. 저희 사례를 그 주목할 사례로 해서 발표 자료로 하고 WHO 본 저기에서도 올리겠다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네. 중요한 혁신 사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정책을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하셔서 우리나라에도 불붙고 외국에도 불붙는 사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60 세대를 수고하셨다. 이제 저희가 좀 예우를 해드릴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아직도 하실 수 있어요. 일을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50 플러스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아마 그런 때가 이제 직면한 거 아닌가라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저는 근데 밀레니엄 세대까지는 어떻게 적응을 잘했는데 Z 세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내가 적응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여전히 들고요. 자, 서울시가 2016년 최초로 50 플러스 세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듬해에는 현 정부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정책 추진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어떻게 좀 발전이 되어 왔습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이제 발표할 때는 굉장히 이제 좀 크게 시작됐는데 지금 요즘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기본 계획의 기본으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전국적인 이제 지방자치에도 많이 한 50여 군데가 이제 하니까 네.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방자치를 꼼꼼히 뒤다 보면은 연령대도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지방자치는 좀 진보적으로 40대에서부터 64세까지 기준을 좀 다르게 했군요. 예, 기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처음엔 저희가 50으로 했는데 웬만한 곳에서는 45세, 40세까지 내려가 있는 이제 조례로 네. 그만큼 이 소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 닥쳐오고 그렇죠. 조기 퇴직자도 많이 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 지원인데 정적 지원. 사실 이제 이 컨트롤 타워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지원 정책이 이제 획일화돼야 되는데 청년 지원 정책보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규모로 보면 작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세대 50% 세대가 아까 우리 최백은 교수 얘기했습니다마는 청년과 장년의 장점을 살린 세대 융합 투자라든지 그렇죠.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이 장년들은 자본을 대고 청년들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대고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준 게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정 투여 이런 점들이 좀 부족한 것이 저희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컨트롤 타워가 좀 형성이 되고 네. 또 이 중년들의 그 어떤 이 사회적 재원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정부의 어떤 재원 투자도
좀 늘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좀 중앙에서 이렇게 뭔가 통제하고 통일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 얘기를 하셨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원활하게 추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청년한테 지원되는 비용보다는 아직은 좀 적군요. 부족하군요. 현격히 적습니다. 예, 이게 좀 많아야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 청년들이 좀 서운해할 테니까 아무튼 골고루 좀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올해는 아무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중년 세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전대미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 이 50 플러스 세대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하고 50 플러스 세대 역량을 잘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책적인 대안이 또 필요할까요, 대표님? 예, 사실 이제 남은 50년 사는 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저희 세대에서는 아쉬운 건 종종 보면은 이제 퇴직하셔서 자영업에 뛰어들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영업도 그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인테리어나 이제 이렇게 세를 얻기 위해서 몇 억씩 그 투자하시고 사실은 이제 본전도 못 찾고 나오셔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저희 재단은 그런 점에서 비교적 좀 안정성이 있는 활동들 취업과 창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을 권장하고 개발하고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그린 뉴딜과 IT 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까 비유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세대는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그렇죠. 재원이 약간 그래도 비교적 네.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 그린 뉴딜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점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용이하고요. 네. IT 뉴딜 역시도 앞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는 게 키워야 되는데 네. 이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도 많습니다. 50 플러스 세대에서는 그런 점에서 그린 뉴딜이나 IT 뉴딜에서도 저희 50 플러스 세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정부의 나름대로 전략과 방향과 그다음에 그런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정성이 보장되는 네. 이런 점들을 좀 보장해주면 굉장히 많이 참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특히 이제 세대 융합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저희 세대는 비교적 윗세대도 이해하고 네, 아랫세대도 이해하는 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소위 세대 융합 프로젝트 이런 점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희도 좀 찾아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대가 분리돼 가지고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네, 교수님 뭐. 예, 제가 조금 이제 뭐 보완이라고 생각하면 네.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40대로까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그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면서요. 네. 지금 49세 이하들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수년째요. 15세부터 49, 50세 미만들은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고용률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빠르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40대 일자리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49.5세라 했는데 평균 이제니까 은퇴 연령이요. 네. 그게 더 빨라질 겁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근데 정부에서 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신중년이라고 해서 50 플러스 50 이상 세대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청년 세대라고 해가지고 한 30대까지요. 30대 중반이라든가 혹은 30대 이하만 이렇게 돼 있고 40대가 좀 40대가 공백 지역이에요. 생기네요. 근데 그 세대가 가장 지금 타격을 보고 있어요. 일자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고용률 섞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산업 체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변화를 그나마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저는 이 50 플러스 세대라고 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50 플러스 세대 같은 경우는 IT나 인터넷 혁명을 20대 때 경험을 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인식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70대 이상 이분들은 좀 아무래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이시기에. 근데 50대 이상들은 아직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큰 지자체 차원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50대 정도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0년 이상은 최소한 다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년 이상 만약에 고용보험을 쭉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들어오신 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는 자기 삶도 좀 돌아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준비도 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안식년 같은 제도를 한번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식년 예, 제도. 1년 정도를 그러니까 안식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한번 자기 자신의 삶도 성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교육도 좀 자기가 받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50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혜택을 본 측면도 있어요. 일자리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도 피했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좀 피해간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40대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은 세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혜택을 받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하고 경험들을 하고 그다음에 20, 30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소위 디지털 생태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인식도가 높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 이 아이디어하고 이 하드웨어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거리들을 만드는 게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대 간의 연대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자 그러니까는 각 세대들한테 맡기는 방식보다는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50대들한테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한번 갖게 해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좀 이제 사실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기업하고 정부가 좀 분담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월급의 한 80% 정도는 저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식년 기간 동안에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지만이 왜 그러냐면 한참 돈도 많이 들어갈 이제 연령층들이기 때문에요. 그걸 정부하고 기업이 좀 투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좀 해주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좀 이제 일자리를 더 이제 연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고자만 계속 우리가 이제 누적되는 이런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특정 세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또 사실은 50 플러스 세대들이 이런 하드웨어 탄탄하고 하지만 이제 또 소외되는 소위 말해서 90년대 학번 이상들, 그러니까 금융위기와 IMF를 전부 다 겪으면서 취업난까지 겪었던 이 세대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까지 좀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저는 20대 젊은이 중에 뭐 AI라든지 디지털에 굉장히 전문가 또 한 분을 모셔서 같이 이렇게 좀 논의를 하는 자리도 다음번엔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게 저출산 고령화까지 문제라서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건 너무 안 빨라도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도 이걸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50 플러스 세대가 이제 퇴직을 하고 소위 말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할 때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더 특별히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뭐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추세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저출산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결혼 연령도 늦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하는 데 속에서 좀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출산하고 이런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 네. 출산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책임인데.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지 그렇죠. 못하는 경우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젊은 분들이 청년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혹은 그다음에 출산을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중앙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결혼을 못하거나
또 그다음에 결혼을 늦추는 이유 중에 가장 경제적인 요인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요. 임금 불평등이에요. 임금 불평등. 예.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은 그만큼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들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면은 결혼을 못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 또 좋은 일자리 갖고 있으면은 그게 결혼하는 순간에 자기가 또 이제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주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사실 사회가 그러니까 제거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어떤 혁신을 위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노동력은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좀 성장 방식도 혁신 성장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건 다들 동의합니다. 네. 혁신의 원천은 지금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쏟아낼 여유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아르바이트에 치이고 이렇게 가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어지는데 아이디어는 자유 시간에서 나온다고요. 자유로운 시간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좀 이제 소득 보존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이제 그 지원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의 복지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청년 수당이라는 이런 것들을 복지로 접근하지 말고 투자로 좀 접근하자는 얘기죠. 투자로요. 사회가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청년들 1,000명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한 명만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사회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으로 좀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너무 먼 훗날 미래나 가능한 것들을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로서 실현 가능성이 좀 낮고 그러니까는 네네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50대 이상의 경험들하고 50대 이상들 같은 게 굉장히 현실적이니까요. 현실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50대 이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과 20대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이 그 상상력들을 좀 이제 이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연결을 통해서 좀 이제 이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들을 돌파해 주는 것이 저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세대별로 처한 어려움과 이런 특징들을 확실히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그리고 20대들에게도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아이디어라는 건 그다음에 50 플러스 세대에게도 안식년 같은 이런 맞습니다. 제도가 좀 있어서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라. 저는 그걸 좀 투자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 복지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좀 해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걸 그러니까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지 지원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그렇죠. 생각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무튼 뭐 예전 광고 카피처럼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여 한 번 더 모색해라. 뭐 이런 의미에서 안식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50 플러스 세대 우리 사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대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또 어떤 방향들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50% 세대가 아까 이제 고령화 사회되고 저출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산업화 정보와 또 이 변화되는 사회에 정말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일구기 위해서 엄청난 그 땀을 흘리고 네. 잠 못 자고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세대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 세대들이 다시 한번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직 교육을 천인 사업장 의무화 시켰거든요. 네.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퇴직하기 전 한 1년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생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네.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생산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많아서 이제 지구 환경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좀 더디가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거에 이제 50% 재단이 또 50% 세대가 역할을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이 IT 또 4차 산업 시대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꾸로 너무 많은 생산력과 너무 많은 그 저기를 소요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이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택배 노동자들의 일부를 좀 50+ 세대가 이 도보로 걸어서 이 전달하고 뭐 하는 이런 운동과 실제 또 나름대로의 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사회적 영향을 주어서 더디 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착안을 하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요즘 협동조합의 이 운동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으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50+ 세대가 그동안 바삐 살아온 경험과 능력,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고 시범을 낳는 거에서 저희는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재단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앵커로 커리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실제 일정 수입도 되고 네. 또 사회적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50+ 세대가 앞으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럴 때만이 저출산 문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네, 네. 험하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걸 바라본 자녀들이 이제는 이제 자식을 낳기 싫다. 아니 뭐 심한 말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회를 좀 서서히 벗어나게 하는 좀 인간이 살아 숨쉬고 좀 생각도 하고 여유도 보낼 수 있는 맞아요.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저희 세대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의 지원이 이제 그런 노력들에 호응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TV를 보고 계시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50+ 세대분들은 아우 저게 가능한가? 내가 어떻게 1년을 쉬면서 이걸 그때 내 월급을 80% 누가 보전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이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전환해야 돼라는 젊은 세대의 용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야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두 분께서 끝으로 50+ 세대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다면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요. 예, 저는 그 50대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 1차 퇴직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조만간에 이제 그러니까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요. 네. 그동안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살으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영웅들이죠. 영웅들이신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이제 되돌아 보고 있는 세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이제 좀 남은 삶,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0년은 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교육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자기가 좀 하고 싶었었던 것들을 좀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20, 30대하고 소통이 가능한 저는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성세대 중에서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20, 30대하고 적어도 온라인상에서 많은 연결을 좀 랑을 만들고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연대를 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눌러왔었던 꿈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부탁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가장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실 우리 50+ 세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앞으로 다가올 삶 이제 사회가 더불어 함께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50+ 재단이 탄생한 지 비록 4, 5년뿐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30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에 저희 캠퍼스와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 3년 뒤에면 아마 서울 시민이 1000만인데 그중에 100만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도록 저희 재단과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앞으로
앞으로도 또 새로운 고령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해 나갈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후 섹션에 계속되는 논의에 귀를 기울이시고 앞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안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대전환 시대를 건너다 이 포럼이 점점 이제 해마다 커져서 지금 저기 빈자리가 있잖아요. 진짜 20대 그리고 30대, 40대 모든 전문가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여기서 답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두 분께서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50 플러스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적해오고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은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50 플러스 재단의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시고 발걸음을 옮겨서 재단으로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저도 곧 50 플러스 진입입니다. 예. 얼마 안 남으셨군요. 20년 뒤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2030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혹시 해답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책들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런 어떤 정책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아이디어 좀 짜기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50 플러스 세대 위해서 좀 위해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